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괴상효상 읽는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괴상효상 읽는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죠? 괴상효상 읽는법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총법칙, 괴상법칙, 효상법칙. 근데 괴상법칙하고 총법칙은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효상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효상법칙은 쉽게 얘기하면요, 6개의 효가 하나의 괴를 만들죠. 그럼 그 하나의 괴를 만드는 6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상법칙은 육효관계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육효관계법칙. 육효관계법칙. 무슨 뜻이냐면요, 6호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배우는 것이죠. 그걸 육효관계법칙 또는 10개의 자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8개, 즉 상계, 중계, 하계, 상효, 중효, 하효 3개의 후로 구성되어 있는 8개가, 즉 근태, 이진, 송, 감, 간, 곤 8개가 중복을 내서 64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4개는 각 괴는 6호를 가지고 있죠. 6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6호를 어떻게, 오늘 제가 이게 예를 든 이 괴는요, 위에가 매산을 의미하는 간괴, 아래가 물수를 의미하는 감괴입니다. 간괴고 감괴죠. 이걸 읽어내면은 매산이니까 산, 그 다음 물수니까 수, 이름은 몽입니다. 산수 몽괴죠.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수 몽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몽자는 이제 썼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제가 가능하면 지금 한자를 안 쓰려고 무척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점점 괴 설명이 가까워질수록 한자가 많이 나오는 걸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한자는 적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산수몽계입니다. 자, 6호로 되어 있으니까 6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1, 2, 3, 4, 5, 6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그냥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라 보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주역에서는 1호를 하지 않고 이걸 초효라면 초효, 이걸 초효, 그리고 6호를 하지 않고 상효를 하죠. 상효. 근데 이분들이 그냥 재미로 이렇게 초효, 상효를 정한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초는 초, 중, 말, 시간 개념이죠. 이 초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 중, 하는 공간 개념이죠.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 개념. 그럼 2, 3, 4, 5효는 뭐냐? 2, 3, 4, 5효는 시간과 공간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의 자리입니다. 자리를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자, 그럼 자리의 이름을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효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독자적인 이름이 정해지겠죠. 그 이름 한 적 보십시다. 자, 이건 음효입니까? 양효입니까? 갈라졌으니까 음효죠. 음효는 육을 상징하고 양효는 구를 상징합니다. 자, 초효는 음이니까 육이죠. 그래서 이걸 초육으로 부릅니다. 초육. 이제 고유 이름이죠. 이건 자리 이름이고, 초, 2, 3, 4, 5, 상은 자리 이름이고, 이건 고유 이름입니다. 이건 양효죠. 양효는 뭡니까? 구죠. 그럼 구, 2. 그러니까 양효로서 두 번째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죠. 이건 음효죠. 6, 3. 음효가 세 번째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음효죠. 6, 4. 음효가 네 번째 자리에 있다는 뜻. 이것도 음효죠. 6, 5. 음효가 다섯 번째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상효인데 양효죠. 그러면 우리가 음효는 6이라 했고 양효는 9라 했습니다. 이 양효니까 상구가 되겠죠. 맨 위에 있는 양효, 상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리 이름은 초부터 상효까지, 그 고유 이름은 음효냐 양효에 따라서 음효니까 초6, 양효니까 9, 2, 음효니까 6, 3, 음효니까 6, 4, 음효니까 6, 5, 양효니까 상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더 붙는 게 있죠. 뭐가 붙을까요? 이게 초효부터 상효까지니까 이게 계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계급을. 그럼 초효는 무엇을 계급을 나타낼까요? 초효는 우리가 원사.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백성 또는 농민을 원사라 그럽니다. 요 두 번째 자리는 대부, 세 번째 자리는 삼공, 지방 관리한 뜻이죠. 네 번째 자리는 제후, 일정한 지역을 관리하는 제후죠. 다섯 번째는 천자, 맨 상효 자리는 조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섯 호가 고유의 자리명을 가지고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계급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몽계를 가지고 그 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개가 여섯 호로 되어 있고 그 효는 음효가 될 수도 있고 양효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효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요. 자, 그 자리가 양효 자리에 양효가 오고 음효 자리에 음효가 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효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하는 부분도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기공식이라는데 6개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제 삼재공식입니다. 삼재공식. 삼재공식은 우리가 8개, 즉 근태, 이진, 송, 감, 간, 곤 8개 개는 3개 호로 되어 있죠. 그 3개 호가 8분을 만나니까 64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3개로 된 효를 한번 볼까요? 이 상계는 지금 관계로 했죠. 관계. 볼까요? 이 관계입니다. 하계는 물수니까 감계죠. 물수니까.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3개에서 이거는 하늘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한댔습니다. 천지인, 천지인입니다. 상계도 그렇고 상계의 상효는 하늘을 의미하고 상계의 중효는 사람을 의미하고 상계의 하계는 땅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과 사람, 자, 이거 보실까요? 자, 여기 먼저 하늘과 하늘, 사람과 사람, 그 다음 땅과 땅, 이렇게 맺어지죠. 하늘은 하늘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땅은 땅끼리, 이렇게 짝이 지어집니다. 이게 천, 인, 지가 각각 자기 짝을 찾아서 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짝의 관계가 여기서 짝의 관계 형성이 되죠. 이게 천인지, 즉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의 교류를 담당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만물의 영적 존재라고 인정을 받는 것도 바로 하늘과 땅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유기공식 했고요. 삼재공식 했고, 세 번째는 중공식은 중은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입니다. 또 중공식은 뭘 의미할까요? 주역에서는 중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중. 자, 이것도 이제 지어버리죠. 산, 수, 목, 여러분 이제 아시니까요. 지어버리겠습니다. 자, 중공식은 뭐냐? 여기 보면은 천지인, 천지인. 결국 상계의 중요가 사람을 표시하고 하계의 중요도 사람을 표시하고 전체를 보면 이게 이효고 이게 오효죠.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니까요. 결국 중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결국 사람이 하늘, 땅 사이에 있으니까 사람만이 중요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만물의 영적 존재로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중요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중요를 얻었다 이러면은 덕중이라 그러면 덕중. 중요를 얻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중정이 있어요. 중정. 중정은 뭐냐? 오효 같은 경우에 중이죠. 그죠? 중을 덕했는데 또 이효하고 서로 상응할 때. 자, 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실까요? 오효는 음효입니다. 이효는 양효죠. 음양은 서로 수렴하죠. 즉, 이성끼리는 수렴해주고, 양양, 음문 같은 동성끼리는 배척을 해버리죠. 이 수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효와 오효에서 이 오효는 중도 덕하고 발음도 덕했다. 그래서 중정이라서 아주 높게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덕중도 있고 중정도 있는데 그 다음에 중이 뭐가 중요하냐? 왜 중국 사람들은 중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중은 가운데 중입니다. 가운데 중이기 때문에 앞, 뒤, 좌우로 둘러싸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물이. 그래서 이 중은 가운데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앞, 뒤, 좌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관계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중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 이름도 중국으로 정했죠. 중국으로.
우리가 그냥 알기에는 중국은 세계 위치에서 중앙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더 심오한 뜻은 바로 중국 사람들이 이 주역에 나오는 중을 그렇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름도 중국, 나라 이름도 중국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충을 중요시 여기고 주역에서도 충을 차지하면 대개 그 효사는 길합니다. 길하다는 얘기죠. 흉하지 않다는 얘기죠. 길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오개 공식입니다. 오개. 오개는 뭘 오개라 그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우리가 봉개, 치개, 호개, 찻개, 그 다음에 종개, 이 5개를 우리가 오개례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뜻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이 봉개는 현재 자기 능력이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괴죠, 봉개는. 그럼 지괴는 뭐냐? 지괴는 그 봉개에 있는 6호가 효가 하나하나 변할 때마다 지괴가 생기죠. 한번 보실까요? 이게 산수몽개인데 초효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 초효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음호가 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양으로 바뀌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위에는 산이죠. 매산, 관계로서 매산을 상징합니다. 산. 아래는 원래는 물수를 상징하는 감개였는데 이게 음호가 양으로 바꿔버리니까 연못을 상징하는 태고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태계죠, 태계. 태계는 연못이랬죠. 태연이, 그죠? 태연. 산택, 손입니다. 이렇게, 봉개는 산수몽인데, 그 중에서 초효가 바뀌어버리니까 산택, 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게는 산택,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시 64개 384효의 효사는 모두 이 지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즉, 봉계에서 어떤 효가 변했을 때 그 변한 효를 가지고 만든 게가 지계고, 우리가 사용할 64개 384효의 효사는 모두 이 지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호계는 뭐냐? 호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초효와 상어를 제거하고, 초효와 상어를 제거하고 2, 3, 4, 5호로서 만드는 게 호계인데 2, 3, 4가 하계가 되고, 이 2, 3, 4가 뭐죠? 양, 음이죠. 양, 음입니다. 3, 4, 5가 뭐죠? 3, 4, 5가 음이죠. 음입니다. 그러니까 하계가 우레를 나타내는 징계가 됐죠. 우레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3, 4, 5니까 3, 4, 5요가 상계가 됐는데 이건 땅지를 나타내는 곤입니다. 그죠? 지죠. 질의 복입니다. 한자는 이렇게 쓰죠. 즉 산수몽계의 호계는 질의 복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호계라 말씀드렸죠. 다음 찻계는 뭐라 그랬죠? 찻계는 음효가 양효가 되고 양효가 음효가 되는 걸 찻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찻계 한번 볼까요? 자, 음효가 양효가 되고 양효는 음효가 되고 음효는 양효가 되고 음효가 양효가 되고 음효가 양효가 되고
양효는 음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계는 뭐죠? 불화를 나타내는 이계네요. 그죠? 불화. 상계는 뭐죠? 연못을 나타내는 태계입니다. 연못. 이 태계입니다. 자, 그럼 택, 화, 혁계가 되죠. 혁. 그래서 착계는 택화, 혁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착계입니다. 그럼 종계는 뭐라 그랬죠? 종계는 아래 위로 뒤집어서 보는 게 종계라 그랬죠? 자, 아래 위로 뒤집어 한번 볼까요? 산수몽계를 아래 위로 뒤집어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매산, 물수니까 산수몽입니다. 그쵸? 그 뒤집어서 본다는 얘기는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밑에서 보는, 위에서 보면 뒤집어 보는 거죠. 자,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계가 물수가 되고, 하계가 우레를 나타내는 징계죠. 우레죠. 뇌. 그러니까 수레준입니다. 이게 수, 이게 뇌죠. 수레중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계가 되고 이게 하계가 되니까요. 수레준. 이 수레중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 때 수레중계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게 종계가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뜻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5개가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개를 해석에 대해서는요, 그 본계 하나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불완전합니다. 왜? 자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여러 방면에서 그 개를 봐야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계 같은 경우에는 초요와 상어를 제거하고 만든 게 호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는 원인과 결과를 제거해버리고, 이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런데 이 산수몽계의 핵심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요와 상어를 지한 이 2, 3, 4, 5 효를 가지고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파악할 때 보통 본계, 지계, 호계를 사용하면은 약 90%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괴에 대해서. 나머지 10%는 이 착계, 종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괴에 대해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죠. 그 실제 우리 교재도 3장부터 시작하는 괴 해석에 보면 괴 매개 맨 위쪽에 이 5괴에 대한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그런 방면에서 두루두루 그 괴를 살펴보라, 그런 뜻이죠. 한쪽 면만 봐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5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요, 이 5괴가 마지막 부분이 착계와 종계였죠. 착계와 종계. 우리가 서계전 내용을 보면은 근곤, 준몽수, 송사비, 소충리부터 64가지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배를 보면은 착계 내지는 착계와 종계가 한 세트를 이루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근곤, 준몽 할 때요. 근, 곤, 준, 몽. 이 개를 보면은 근계는 양어 6개죠. 공계는 음효가 6개죠. 자, 양효 6개가 음효 6개로 바뀌었고, 음효 6개가 양효 6개 바뀌는 이 근곤관계는 무슨 가죠? 바로 착계죠. 이 근곤은 착계 관계입니다. 다음, 수레준,
술의 중계는 어떻게 볼까요? 그리 볼까요? 자, 술의 준을 한번 볼까요? 술의 준이니까 밑에가 징계, 위에가 감계입니다. 이게 술의 준이죠. 이걸 뒤집어 본다. 종계니까 뒤집어 보는 거죠. 뒤집어 보면은 위에서 보니까 산수몽이 됩니다. 즉, 이 몽계는 이 거꾸로 적으니까 산수몽. 이 산수몽계가 중계의 종계가 되고 몽계가 중계의 종계가 된 겁니다. 이게 준몽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근곤, 준몽수, 송사비, 소충이 쭉 나가는데 그 괴들은 짝을 이루어서 배열되고 있다. 그 배열된 그 짝의 원리는 착계가 있고 종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오계는 우리가 한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5 분야에서 골고루 보자는 뜻도 있지만은 서계전에서 괴를 배열할 때 착계나 종계는 같은 배열로 되어 있더라. 다만 그게 착계나 종계나 차이뿐이지 착계 아니면 종계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서계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모두가 착계 아니면 종계 관계로 배열이 됐습니다. 한 세트로 된 세트 이런 식으로. 다음은 바른자리 공식입니다. 바른자리는 중말로 단위라고도 합니다. 그럼 바른자리는 뭐냐? 자, 바른자리는 이게 우리가 초효라 했죠. 초효. 이게 2효, 3효, 4효, 5효, 이게 상효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양자리는 뭐죠? 우리가 양자리라 그런 것은 홀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초, 3, 5는 홀수고 2, 4, 6은 짝수입니다. 자, 홀수의 양자리고 홀수 자리에 양자리가 오고 짝수 자리에 음효가 오면은 그거는 바른 자리를 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득정이란 득정. 바른 자리를 득했다. 또는 당위라고도 합니다. 바른 자리를 득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초효는 양인데 음효가 왔죠. 이효는 음호자리인데 양효가 왔습니다. 이 둘 다 바른 자리를 얻지 못한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홀수기 때문에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왔습니다. 네 번째는 음호 자리에 음호가 왔네요. 이건 바른 자리를 택한 거죠. 그죠? 바른 자리를 택했습니다. 5는 양호 자리에 음호가 왔습니다. 상호는 짝수인데 음호 자리에 양호가 왔죠. 그럼 여기서 바른 자리를 택한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1 반여택하고 나머지 초, 2, 3, 5 상호는 득정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부정.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득정하고 부정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득정인 경우하고 부정인 경우하고를 효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100%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득정은 효사가 길합니다. 부정은 효사가 흉합니다. 결국 주역에서 길하고 흉하다는 그 뜻은 자연의 원리, 사람의 원리, 사회의 원리에 순응하면은 길한 것이고 역행하면은 흉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역 공부할 때 점사를 보면요, 보통 점사에 뭐가 나오냐면 형통하고 형한 거하고 그 다음에 흉한 거,
근데 형한 거랑은 안 나오죠. 길한 거로 나오죠. 그죠? 길한 거. 자, 길한 거 중간에 두 개 달력이 있습니다. 길하고 흉한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회가 있습니다. 회가 뭡니까? 후회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인이 있습니다. 인. 이거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개를 보니까 길할 것이라 나올 수도 있고 흉할 것이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하고 흉한 게 아니고 중간에 회가 나올 수도 있고 인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회가 나온다는 후회한다는 얘기죠. 후회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어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가 나오면은 그건 길로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후회를 하니까 자기가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는 현재의 잘못된 걸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흉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사, 즉 주역의 점사에 보면 이건 길하다, 흉하다, 회하다, 인하다 하는 얘기들이 이게 후회할 때 회자죠. 이게 인생할 때 인자입니다. 이게 길자고 이게 흉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사에서 길, 흉, 회, 린이 나오는데 회린은 중간에 있는 길하지도 않고 흉하지도 않지만 후회를 하는 거는 길한 쪽으로 변해가고 개선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거는 그 이는 흉한 쪽으로 변해가기 십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성성비형입니다. 성성비형. 성성비형을 한번 볼까요? 성성비형은 뭐냐? 이 성성비형은 한자로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성비형입니다. 성. 이 받들 성자죠. 이거는 올라탈 성자입니다. 이건 친밀할 비자입니다. 응자는 응한다는 응자입니다. 이게 성성비형 공식입니다. 성성비형. 자, 그럼 성은 뭐냐? 성은 받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초효가 음효입니다. 이효는 양효죠. 약자를 상징하는 음효가 강자를 상징하는 양효를 받들고 있습니다. 이게 성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연의 순리에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길하다는 효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 거꾸로 이효는 이효하고 삼효를 볼 거예요. 이효는 양효고 삼효는 음효입니다. 약자를 상징하는 음효가 강자를 상징하는 이효를 올라타고 있습니다. 보기 흉하죠. 이때는 흉하다는 효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 비는 초효하고 이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비는 가까이 있는 걸 이웃 사촌을 얘기합니다. 이웃 사촌. 자, 초효 이웃 사촌은 이효입니다. 초효하고 이효는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름 일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성끼리는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이성이 수렴한다, 수렴. 서로 껴안으려 그럽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 여자를 놔두는 것보다는 남자, 여자를 놓으면은 끌어안을 확률이 훨씬 높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응은 이게 하늘을 표시하고 삼효가 하늘을 표시하죠. 즉 하늘과 하늘은 서로 응합니다. 서로 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응하는 것도
음과 양으로 응하면 좋은데 이거는 음과 양으로 응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길하다는 효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삼효가 양호라 그러면 하늘과 하늘이 응했지만 이게 같은 효니까 동성간입니다. 서로 배척을 하죠. 그래서 길하다는 효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효사라는 것은 그게 어떤 자연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순응하면은 길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역한 경우에는 흉하다는 효사가 나오기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라, 또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이렇게 주역의 효상 해석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하늘은 하늘끼리, 땅은 땅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응하면서 짝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각 상계 세효와 하계 세효가 처음 만날 때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동화가 돼 갑니다. 나중에 동화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화되고 나면은 초효와 이효가 땅이 되고, 삼효와 사효가 인이 되고, 오효와 상효가 천이 됩니다. 결국 천지인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계 효로 되어 있는 8개가 처음 만났을 때하고 만나가지고 오래 지나고 나면은 한 식구가 되면서 또 이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된다 라는 부분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성수렴 동성배척 공식입니다. 자, 이성은 이렇게 쓰죠. 이성수렴. 그 다음 동성배척. 즉 음과 양, 양과 즉 서로 성이 다른 이성관계에는 서로 수를 안아줍니다. 근데 양과 양, 음과 이런 경우에는 서로 배척해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성끼리는 수렴하고 양효와 음효는 수렴을 하고 동성끼리는 배척을 한다. 그래서 이걸 이성수렴 동성배척 공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건 음효, 양효는 서로 수렴하죠. 양효, 음효도 서로 수렴합니다. 근데 음효, 음효끼리는 배척하게 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배척한답니다. 즉 배척 관계가 있을 경우는 수렴하고 있을 경우보다도 길한 효사보다는 흉한 효사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의 운동 방향입니다. 효의 운동 방향. 효의 운동 방향은 양효와 음효가 있습니다. 자, 양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움직임이죠. 그에 비해서 음효는 소극적인 움직임입니다. 또 양효는 위로 상향하려는 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효는 하향하거나 또는 정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효의 운동 방향은 양효는 적극적인 움직임, 상향, 음효는 소극적인 정지나 하향하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걸 효의 운동 방향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투합 법칙입니다. 투합 법칙. 투합 법칙은 뭐냐? 투합 법칙이 투합은 시기와 화합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풍화가인계를 볼까요? 풍화가인. 풍화가인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풍화가인. 자, 이 볼까요? 이 상계의 세효는 바람풍을 상징하는 송계입니다. 풍이죠. 자, 하계 세효는 불화를 표시하는 이계입니다. 화죠. 풍화가인. 이 괴명은 풍화가인이 됩니다. 자, 풍화가인 경우에는 이 시기와 화합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 시기와 화합, 즉 투합이라는 것은 친비하고 상응하고 서로 맞물려 있을 때 그 효는 응하는 효를 먼저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까이 있는 비를 먼저 따라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화가인 같은 경우에요. 자, 우리가 오효가 양효입니다. 그렇죠? 양효입니다. 그리고 양효가 양효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효가 음효입니까? 음효니까 음효의 음효 자리에 있으니까 서로 정응하죠. 서로 상응합니다. 양과 음으로. 그리고 오효가 이효와 음효가 이게 바로 중정이 되죠. 아까 중정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중정이란 것은 중을 덕하고 서로 정하는 경우, 중을 덕하고 오효가 중을 덕하고 이효와 정을 하니까 중정이 됩니다. 아주 높게 친다 그랬죠. 이때는 보통 기라노서가 거의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효 같은 경우에는 이효와 정응하면서도 이 사효와 친비하죠. 친비는 뭡니까? 바로 이웃하고 있는 효끼리 음과 양으로 됐을 때는 친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오효와 사효가 친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효와 이효와 상응하고 있습니다. 친비와 상응을 비교를 하면은 친비보다는 상응이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오효는 당연히 더 영향이 큰 이효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친비가 아니고 상응하는, 정응하는 관계니까요. 자, 그런데 오효가 이효를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오효가 이효를 찾아가려면 사효를 거치고 삼효를 거쳐야 이효에 갑니다. 그런데 사효는 음효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승간은 수름 안 됐으니까 오효가 사효를 지나온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수름하니까. 근데 삼효를 건너오려니까 삼효가 같은 동성끼리니까 같은 양효가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효가 이효로 못 내려오죠.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면 상응하고 있지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오효가 이효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효는 할 수 없이 사효하고 친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효사가 상응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못하죠. 이런 식으로 투합 법칙이라는 것은 투합, 즉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방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효가 오효를 시기 질투해서 막아버리니까 오효는 사효, 음효하고 친비관계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투합법칙이라고 하죠. 다음 마지막으로 괴주입니다. 괴주. 괴주는 뭐냐?
괴주는 괴에서 주요한 효가 괴주가 됩니다. 괴에서 6효로 되어 있는 괴에서 그 효가 주요한 효가 될 때 괴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수사 수지비기를 한번 볼까요? 먼저 지수사계를 한번 보죠. 지수사는 이렇게 되죠. 자, 상계가 땅지를 보시하는 지입니다. 밑에가 물수를 보시하는 관계죠. 물수입니다. 이 지수사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자, 지수사의 종계는 뭘까요? 종계가 뭐라고 했죠? 이 거꾸로 보는 게 종계라 그랬죠. 거꾸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수집이 되죠. 수집이. 자, 그럼 수집이를 한번 봅시다. 자, 상계는 물수를 보시하는 관계죠. 이게 수입니다. 하계 세우는 땅을 표시하는 곤입니다. 그 지죠. 수집비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괴주는 괴의 주가 되는 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괴지주, 성괴지효. 하나는 주괴지효입니다. 자, 이런 거 좀 어색하죠? 적어 드릴게요. 주괴지효, 성괴지효. 자, 즉 계주에는 성괴지효가 있고 주괴지효가 있는데, 성괴지효는 말 그대로 괴를 구성하는 효입니다. 괴를 구성한 효란 것은 그 효가 그 괴의 주도한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즉, 그 괴가 뜻하는 게 그 효가 의미가 같아지면 바로 그건 성괴지효라 그럽니다. 괴를 구성하는 효. 다른 주괴지효란 것은 괴를 주재하는 효. 그럼 괴를 구성하는 효하고 괴를 주도하는 효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괴를 구성하는 효는 그게 선한 뜻이든 악한 뜻이든 그 뜻과 맞는 효만 있으면 다 성괴지효가 됩니다. 반면에 주괴지효는 뜻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선한 목적이 있고 바른 자리를 취해야만 그게 주괴지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괴지효가 성괴지효보다는 한 수 위죠. 자, 우리 지수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지수사는 물 밑에, 땅 밑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군사로도 상징이 되거든요. 물 밑에 군사가 있으니까 군사 행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군대 사단할 때 사자죠. 우리 사단이라는 쓰는 이유가 이 당시 주역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땅 밑에 있어서 군사 행동을 한다. 군사 행동을 하려면은 보통 좋은 의미가 아니죠. 좋지 않은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양효가 이 두 번째 호는 음효 자리죠.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와 있습니다. 그 바른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뜻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군사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6개 효 중에서 이 효가 괴주입니다. 어떤 괴주냐? 바로 성괴지효입니다. 괴를 형성하고 있는 효, 즉 괴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괴의 뜻을 형성하고 있는 효, 이게 지수사의 이 이효가 바로 성괴지효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편 주괴지효, 괴를 주재하는 효. 자, 우리 수지비를 한번 볼까요? 수지비는 여수도 중에서 양효가 유일하게 5위에 하나 있습니다. 이 당연히 괴주가 되겠죠. 그리고 수지비는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을 윤택하게 하니까
다 친밀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뜻도 좋고, 또 오요 자리에는 양요가 와야 되는데 양요가 옴으로써 바른 자리도 얻었죠. 즉 바른 자리도 얻고 뜻도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주계지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괴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효상법칙 10개 자법칙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사실 효상법칙은 유교관계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효상법칙은 이 법칙의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고 이 효사 내용도 보면은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효사 해석할 때. 그래서 효상법칙은 해당되는 공식이나 법칙도 많을 뿐만 아니고 그 효사를 해석할 때 핵심 내용이 된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괴상, 효상, 일름법 중에서 효상법칙, 즉 10개 자법칙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괴상, 효상, 일름법 중에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괴상법칙이죠. 우리 괴상법칙은 바로 설계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 66페이지를 보시면은 팔리기의 괴상 치상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괴상, 효상, 일름법에서 지난 시간에는 총법칙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효상법칙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괴상법칙을 배우니까 세 개 법칙을 다 배우는 셈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괴를 해석해 나가기 위한 도구는 거의 준비가 된 겁니다. 다만 도구만 준비돼서는 안 되겠죠.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능숙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괴명 외우는 게 필요하고 괴석 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는 제가 괴상법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그 무덥던 더위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러났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 잘 다스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